우주 탐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우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선인 위대한 항해자 보이저 탐사선입니다. 약 45년 전 1호와 2호가 발사된 뒤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우주를 여행하면서 언젠가 만날지 모를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지구 문명을 알린다는 사명의 대명사가 된 이름 보이저 탐사선. 오늘도 우주를 항해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성간우주를 탐험하는 고독한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지의 차원을 알고 싶은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소망일 것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류가 만든 우주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는 탐사선입니다. 상상만 했던 천왕성과 해왕성이 실물을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준 탐사선이기도 하죠. 지금도 두 탐사선은 태양계 바깥 드넓은 우주 공간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여행을 하며 미지의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여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탐사선의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타이탄3 센타우르 로켓이 불꽃과 함께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로켓에는 여행자란 뜻을 가진 보이저 탐사선이 실려 있었죠. 보이저 탐사선의 덩치는 중량 722kg의 무게로 소형 버스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당시 발사된 건 보이저 2호였으며 비슷한 형태와 임무를 가졌던 보이저 1호는 2호보다 2주 늦게 우주로 발사되었죠. 그런데 보이저 1호와 2호의 발사 시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왜 2호보다 늦게 발사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발사된 기체가 왜 1호로 명명됐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과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탐사선의 이름에 1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간우주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보이저 1호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죠.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을 관측하기 위해 좀 더 돌아가는 탐사 궤도로 발사되었는데 두 탐사선 중 빠른 경로로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1호가 나중에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정렬 현상을 이용해 다수의 행성 관측을 위한 시간과 목성과 토성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계획은 원래 196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대학원생인 게리 플랜드로가 1970년대 후반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에 4개 외행성이 거의 한 줄로 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맞춰 우주선을 발사하면 각각의 천체 중력을 이용해 비행기간을 단축하는 스윙바이를 통해 차례로 탐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그랜드 투어 개념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었죠. 행성들 간의 중력 도움을 이용하면 탐사선 하나로 4개 행성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왕성까지 30년이나 걸리는 비행시간 또한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성 정렬은 175년에 한 번 오는 완벽하고 드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 큰 문제였죠. 때문에 먼저 목성과 토성 탐사를 성공시킨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임무 확장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2대의 보이저 탐사선을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궤적으로 발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실패할 경우 쌍둥이 탐사선인 또 다른 하나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죠. 1977년 8월 20일 먼저 보이저 2호를 발사했고 이후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석 달 만에 2호를 앞질러 1979년 3월에 목성을, 1980년 11월에 토성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은 2호와 가니메데, 칼리스토, 타이탄까지 탐사하며 지구로 전송한 사진들만 무려 18,000장에 이르는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죠. 보이저 2호는 발사 뒤 2년 만인 1979년 목성을 탐사하였으며 1981년에는 토성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보이저 2호를 인도한 뒤에도 탐사선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간우주를 향해 나아가던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 14일 그 유명한 태양계 가족사진을 촬영해 지구로 보내주었죠. 이 사진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몇 년 동안 나사를 설득해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갑자기 돌리면 망원 렌즈에 태양빛이 들어와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는 그의 설득에 손을 들어주어 보이저는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 부근을 지날 때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멀어져가는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꼽히는 창백한 푸른 점. 해왕성과 천왕성, 토성, 태양, 금성, 지구, 목성이 잡힌 사진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거의 티끌처럼 보이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것이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까지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불과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의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살았다.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기를 쓰고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는 명문장입니다. 쌍둥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든 가장 경이로운 물체입니다. 나사가 지금까지 쏘아올린 250여 대의 우주 탐사선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갔고 가장 오래 탐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속 35,0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매일 신호를 보내오고 있죠. 보이저호에는 당대 첨단 과학이 집약된 연구실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됐습니다. 특히 보이저호의 발사 당시 지구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전자동으로 필름을 되감는 시스템이 첨단 카메라로 인식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보이저 탐사선에는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죠. 이 얼마나 하이레벨의 최첨단 장비들이 집약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인공위성에 필수적으로 장착된 태양열 발전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만 관측하는 것이 아닌 성간 우주 탐사를 위해 설계된 만큼 태양계에서 아주 먼 곳까지 탐사가 진행될 경우 태양광 발전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을 탐사선에 내장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이저 탐사선이 장기 임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먼저 태양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탐사선은 보이저 1호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2호와 달랐던 보이저 1호는 2012년 이른바 태양권의 경계선에 도달하였죠. 보이저 2호는 이보다 늦은 2018년 11월 5일 태양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태양계는 태양과 함께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는 천체들을 말합니다.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크고 작은 행성들이 주요 구성원들이죠. 하지만 태양권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의 바람인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하면서 간혹 우주 공간으로 항성풍을 날리고 있는데요. 태양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풍이 미치는 태양권은 태양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우리 은하 속 성간 물질들이 밀려나 둥글게 거품처럼 동그란 원 모양의 경계면이 발생하는데 이를 태양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태양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태양은 한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성풍으로 태양권에서 밀려난 입자들과 외부 성간 물질로 가득한 부분이 마치 혜성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좁게, 지나온 방향으로는 길게 구성되게 되는데 이곳의 경계를 태양권 계면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보이저호가 태양권을 통과하는 순간을 태양계에서 벗어난 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이 태양권을 넘어서면서 나사는 태양권의 크기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 통과했을 때 측정한 태양권 경계의 위치가 2018년 보이저 2호가 지나갔을 때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122.6AU 지점에서 태양권을 벗어났지만 보이저 2호는 119.7AU에서 태양의 힘을 뿌리쳤다는 것이었죠.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뜻하는 천문학 개념입니다. 이것은 6년 만에 태양권이 꽤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로 활발했다 잠잠해졌다를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풍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저 1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바로 2012년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2018년에는 2012년보다 태양 활동이 훨씬 줄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태양풍의 양도 줄어 태양권 크기가 좁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권의 범위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상황을 사람이 숨을 쉴 때 해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태양권은 외계별에서 날아오는 우주방사선의 70%를 막아내며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보호막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연달아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입증하게 된 것이었죠. 나사의 보이저 프로젝트 담당자인 에드스톤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보이저 2호가 보낸 자료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보이저 1호의 자료가 태양권의 일반적인 특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우주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태양권을 넘어 먼 우주로 들어선 탐사선은 지금까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단 2기에 불과합니다. 약 45년 동안 우주 탐사를 진행 중인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는 1977년 발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저5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들도 쉽게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는 2018년 12월 18일 태양권을 벗어나 지구에서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로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태양권을 벗어나 약 239억 8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맹렬하게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서 지구로 불빛을 겨냥해 쏜다면 지구인들은 22시간은 지나야 볼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보이저 5는 태양권을 벗어나면서 선간 물질과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탐사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자세 제어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해 지구를 향하는 안테나의 방향이 틀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구에서 수신되는 시그널의 세기도 약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다른 장비들도 조금씩 손상을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전지가 오랜 시간 구동된다고 해도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존재하는 만큼 보이저 탐사선의 성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약 4와트씩 에너지가 감소해 탐사선에 내장된 장비들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전기를 만들지 못해 약 2025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임무를 마칠 예정인 것이죠. 이에 나사는 효율적인 기기운용으로 임무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정된 전력을 최대한 아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비에 보온용 전기를 끊는 식으로 보이저5의 기능을 하나둘씩 끄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약 2030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모든 관측 장비의 운영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간우주를 여행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최소한의 동작 장비만을 가동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계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2호는 아래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에 보이저 1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북반구에서 2호는 호주 캔버라 남반구에 위치한 전파 안테나 네트워크인 심우주 네트워크로 희미해진 신호까지 추적하며 수신하고 있습니다. 성간우주를 여행하며 서서히 망가져가는 보이저 1호와 2호는 서서히 잠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성능이 멈춘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장비의 운용은 불가능하지만 등속으로 우주를 항해 중인 쌍둥이 탐사선들은 머나먼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는 보이저5가 약 300년 후에는 태양권을 둘러싼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약 1만 6,700년 후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 4만 년 정도가 지난다면 보이저 1호는 기린자리 방향으로 17광년 떨어진 글리제 445 항성계를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에도 두 우주선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를 계속 떠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보이저5에는 다른 탐사선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탑재된 이 디스크는 보이저5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 그들에게 지구 문명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었습니다. 골든 레코드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인류를 소개하는 정보가 담겨 있죠.
바로 자연의 소리와 음악, 한국어를 포함해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긴 금속 레코드판을 싣고 우주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인류의 전령사 역할인 것이죠. 이들 지역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골든 레코드와 함께 인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결국 동력이 부족해 2030년경에는 모든 기능의 작동이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는 소행성 등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수십억 년 동안 고물이 된 보이저와 함께 우주 공간을 날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인류가 멸망하거나 지구가 종말한다면 우주의 마지막 남은 인류의 흔적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때 외계 문명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미래의 보이저우는 지구인의 메시지를 해독할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이저 탐사선이 외계인과 만날 수 있을까요? 로제타 탐사 프로젝트는 유럽 우주국에 의해 수행된 실제 우주 임무인 로제타 탐사선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2004년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과 만나 연구하는 특별한 임무에 착수하여 우리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탐사선은 수많은 성공을 맞이했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가까이에 접근하여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로제타 탐사선의 발사로 시작되었죠. 10년 이상 우주를 여행한 후 탐사선은 마침내 목적지인 67P 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과 정밀한 기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업적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탐사선이 혜성에 가까워지면서 필레라는 이름의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배치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착륙선은 성공적으로 풀려났고 혜성지 표면에 역사적인 착륙을 시도하였지만 필레 착륙선의 작살이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큰 좌절에 직면하였습니다. 인류에게 혜성만큼이나 두려움과 경의의 대상이 된 천체는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혜성은 바로 헨리 혜성이었죠. 로제타 프로젝트는 1986년, 76년 만에 찾아온 헨리 혜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혜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직접 뚜껑을 열어볼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죠. 과학자들이 혜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혜성이 태양계 생성 당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헨리 혜성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감동은 인류가 혜성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이 혜성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혜성 탐사 대상을 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지오토 탐사선은 헨리 혜성에서 불과 6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혜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갈망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 나사가 손을 잡고 혜성 지표면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혜성 탐사 미션을 추진하였으나 나사의 예산 삭감으로 미양 공우주국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어 로제타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은 미션을 크게 수정하여 유럽 우주국이 이끄는 단독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됩니다. 축소된 로제타 미션은 혜성에 초근접해서 혜성 표면을 자세히 관측하며 착륙선이 혜성에 도착해 더 자세한 관측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다운그레이드되며 수정되었지만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미션은 여전히 매우 혁신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로제타 미션의 첫 번째 목표는 46P 비르타넨 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탐사선을 싣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리안5 로켓이 2002년 발사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아리안5 로켓과의 발사는 완전히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탐사선의 목표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혜성의 특성상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혜성의 큰 이심률은 다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시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로제타 탐사선의 목표는 10년 내에 과학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접근할 예정인 67P 혜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67P 혜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지구 궤도에서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때 탐사선이 혜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혜성이 태양빛을 받아 표면이 증발하면서 혜성의 모습을 제대로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혜성 주변과 혜성의 대기에 있는 먼지와 가스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었죠.
보통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의 3배 정도가 되면 태양빛에 반응하게 되고 가스와 먼지를 분출하기 시작하는데, 혜성의 중심에 있는 혜성핵은 계속해서 코마 부분의 가스와 먼지들을 공급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혜성의 자세한 관측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제타 탐사선은 67P 혜성이 태양 빛을 받기 전에 탐사 위치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탐사 초기 67P 혜성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혜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로제타가 이 혜성을 탐사해 자료를 보내오면 태양계의 진화 역사와 생명의 기원을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죠. 그리고 로제타 탐사선과 그의 착륙선 필레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비밀의 문을 여는 키였던 로제타 스톤 비문과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섬 필레에서 발견된 오벨리스크의 비문에서 유래한 이름들로 인류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을 알려준 로제타석처럼 로제타 탐사선과 필레 착륙선으로 인해 깊고 깊은 우리 태양계와 우주의 비밀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큰 태양 전지판을 양팔 부분에 장착하고 있는 로제타 탐사선은 실제로 탐사선 중량만으로도 2,900kg 정도 되는 매우 무거운 탐사선이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매우 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플라이바이 기법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10년 8개월 동안 우리 태양계 안에서 행성 그리고 소행성 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감속 가속하는 방법인 플라이바이 기법을 최소 6번 이상 적용시킨 탐사였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과 정교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었으며 아주 작은 실수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탐사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마침내 2004년 지구에서 출발한 로제타 탐사선은 1년 만에 지구에 근접하면서 중력 도움을 첫 번째로 얻었으며 2년 후에는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면서 궤도를 수정하였고, 또다시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지구의 중력 도움을 얻으며 본격적으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번의 소행성 중력 도움과 또 한 번의 지구 중력 도움을 얻으면서 2011년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 배터리와 전자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우주 동면은 태양에서 멀어져 태양 전지판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학 탐사 활동이나 지상 교신을 하지 않은 채 우주선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열과 알람 기능만 유지한 채 항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우주 동면에 들던 당시 유럽 우주국 자료를 보면 처음 시도되는 우주 동면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꺼져야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켤 수 있듯 문제없이 동면에 들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주 동면 작업은 거의 1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먼저 과학 탐사 장비들을 끄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동력 장치를 서서히 끄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신호가 안전하게 끊긴 이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동면 작업 성공을 기뻐하는 연구자들의 표정에서 2011년 6월 당시 사진으로 우주 동면 작업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로제타는 지상과 교신 없이 최소 동력만 유지한 채 혜성을 쫓아 우주를 항해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동면 중에도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동력을 충전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2014년 초 로제타의 신호는 8억 7,224km 떨어진 머나먼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44분 53초가량 날아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딥스페이스 안테나에 먼저 수신되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안녕 세상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목표 혜성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4년 3월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무려 65억 킬로미터의 대장정 끝에 10년 만인 2014년 8월 시속 66,000km로 움직이는 67P 혜성 궤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는 마침내 67P 혜성을 공전하면서 근접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죠. 로제타 탐사선이 촬영한 67P 혜성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혜성의 외부 모습이 마치 오리를 닮은 탓에 오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2개의 작은 혜성이 붙어서 형성된 큰 혜성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와 함께 혜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도 관측하게 되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꼬리의 생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67P 해성을 25개월간 돌면서 12만 장에 가까운 사진을 촬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인 11월 마침내 로제타 탐사선과 함께 동행한 해성 표면 착륙선인 필레가 무한한 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하던 로제타 프로젝트는 이내 큰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제타의 동행자인 필레 착륙선을 해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해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무중력 상태와 가까웠습니다. 67P 해성 표면에 필레가 착륙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해성의 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절벽과 협곡이 많았습니다. 로제타 엔지니어들은 착륙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크기가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67P 해성의 중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착륙선이 잘못 착륙하다가 높이 튕겨 나가기라도 한다면 1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는 상당히 어렵고 신중한 작업이었습니다. 2014년 9월 마침내 착륙선이자 탐사로봇인 필레의 착륙 지점을 정하게 되었고 그해 11월 12일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간신히 67P 해성 표면에 안착한 필레 착륙선은 곧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필레는 착륙 과정에서 튕겨져 나오는 걸 방지하는 역분사 엔진이 동작하지 않아 2번이나 튕겨졌고 예정지에서 250m가량 떨어진 곳에 결국 불안정하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필레가 불안정하게 착륙한 곳은 절벽 옆으로 추정되었으며 태양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일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용 작살도 발사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안착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드릴을 이용하여 해성 표면을 굴착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성의 약한 중력으로 인하여 우주로 튕겨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드릴을 이용한 시료 채취는 이루어졌으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호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레에 탑재된 자체 배터리 지속 시간이 64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필레는 태양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몸체를 35도 회전시키며 기를 썼지만 결국 배터리 방전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며 사실상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해성이 태양에 근접하면서 그늘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동면 상태에서라도 작동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레가 되살아나는 건 힘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14일 ESA는 필레가 태양광에서 전력을 얻어 7개월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고 약 한 달간 67P 해성의 구성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내온 필레는 지난해 7월 교신이 완전히 끊겨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과학자들은 기계 오류나 에너지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2월 12일부로 공식적으로 영구 동면 상태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신호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성 비밀을 탐사하는 임무는 온전히 로제타의 몫으로 남게 되었죠. 로제타는 이후에도 67P 해성 궤도에 머물면서 혹시 다시 올지 모르는 필레의 통신 신호를 잡고자 교신 시스템을 가동한 채 외로운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제타 탐사선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 여러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제타가 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67P 해성 대기에서 생명체 성분인 글리신과 인을 찾아낸 것이었죠. 물론 생명체를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글리신은 아미노산 가운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이며 이는 DNA와 세포막의 핵심 재료인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아미노산 등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지구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왔으며 로제타의 발견은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이 엄청난 발견에 대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의 놀라운 발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로제타는 기존 과학계의 통설을 깨뜨린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로제타가 67P 해성 정보를 지구에 전송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물을 머금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이 흘러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7P 해성에서 발견된 물의 중수소 비율은 지구 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해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와 해성과의 연관성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소행성의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이 지구의 물 공급원임을 시사하는 모델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67P 해성이 궤도를 돌며 태양과 가까워져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의 기원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만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하며 형성되었을까요? 이 흥미롭고 해결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처럼 과학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로제타 탐사선에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67P 해성이 점차 태양에서 멀어지면서부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하는 로제타 탐사선은 임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이에 유럽 우주국 ESA는 로제타가 끝내 우주 쓰레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 로제타를 67P 해성에 추락시키기로 하는 마지막 임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로제타를 해성에 최대한 접근하게 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제타는 그동안 67P 해성 궤도에 머물렀을 뿐 해성 표면을 가까이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해성으로의 추락은 로제타 탐사선에게 부여된 최후 임무가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최대한 천천히 해성에 접근하며 고해상도로 해성 표면을 촬영하고 화학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충돌 직전까지 지구에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성과 충돌하려고 다가가던 중 그동안 위치를 알 수 없던 필레 착륙선을 찾은 것이었죠. 필레 착륙선은 햇빛이 들지 않는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제타에 탑재된 카메라 오시리스를 개발한 세실리아 투비아나 ESA 연구원은 이제야 필레가 왜 이렇게 통신이 안 됐는지 알았다며 해성 충돌을 앞두고 필레를 찾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하였죠. 결국 로제타 탐사선은 해성에 추락하여 충돌 직전까지 11만 6천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 뒤 12년간의 기나긴 탐사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였습니다. 로제타는 잠들었지만 로제타 탐사선이 남긴 자료들의 해석과 연구는 해성과 태양계의 초기 정보에 관한 실로 엄청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성 궤도에 진입한 일 자체가 2014년 과학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힐 만큼 로제타와 필레는 해성에 관한 인류의 궁금증을 풀어냈으며 해성의 고해상도 표면 사진을 전송해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대기에서 탄소 성분이 함유된 유기분자와 핵을 둘러싼 먼지와 가스에서 산소 분자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필레의 드릴 작업을 통해 해성 표면 아래는 딱딱한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로제타 미션은 인류에게 상상력과 우주기원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제타의 성과는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과 우주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가 우주로 더 멀리 모험을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미래의 우주 탐사 임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과 해성을 탐사한 로제타 미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우주선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과 충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지구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죠. 다트 프로젝트는 소행성으로부터 충돌 위협이 있을 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우주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우주 충돌 실험은 소행성의 위험뿐 아니라 그 가치만으로도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냉장고 크기만한 이 작은 우주선은 무게 610kg으로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하였습니다. 소행성은 약 3톤의 TNT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소행성 충돌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과 사진 자료로 모두 기록하였죠. 이번 시험 발사로 나사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들을 어떻게 지구로부터 빗나가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또 소행성과 우주선을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 궤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에서 이루어진 실제 소행성 충돌 프로젝트인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4,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on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다트 우주선은 2021년 11월 24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초유의 지구 방어 실험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명이 끝난 우주선이 행성에 충돌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은 다트 미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충돌 효과로 인해 디모르포스 소행성 궤도가 약간 느려지고 궤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행성의 궤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충돌 실험 대상인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직경 160m로 수년 전 공룡을 멸종시켰던 10km 크기의 소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지만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6배는 더 강력한 300메가톤 이상급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물론 디모르포스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다면 6,500만 년 전 비조류 공룡들을 멸종시킨 소행성 칙술루그와 같은 대격변 사건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지구에 도달하기 수년 전에 위험한 소행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매일 평균 100톤에 가까운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작아서 거의 모든 소행성들이 지구 대기의 마찰로 인해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중 1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몇 개의 소행성들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수십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소행성은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908년 지름 약 50m 크기를 가진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떨어졌을 때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무려 8천만 그루의 나무들과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서 발생한 운석 폭발은 15m에서 20m로 추정되는 작은 소행성이었지만 무려 수천 명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은 지구대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행성의 충돌 모습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미양 공우주국은 1998년부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약 3만 개의 소행성을 식별해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소행성은 없었죠. 그러나 미양 공우주국이 실제로 포착한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들은 약 2만 5천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도 안 되는 만여 개만이 확인되어 추적 감시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0개는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다트 미션입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다트 미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왜 하필 디모르포스가 이번 임무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게 될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의 작은 천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모체 디디모스와 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디모르포스의 크기는 길이 163m로 그보다 더 큰 780m의 모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관측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2022년 10월 4일 향후 40년 중 디모르포스는 지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돌은 2022년 9월 27일에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디모르포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었으며 소행성 충돌 결과를
지구에서 더 명확하게 관측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에 비해 특별한 과학적 관측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크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크기 정도이고 무게는 610kg에 불과하며 2개의 롤이 탑재된 금속 상자 형태의 우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목적은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게 펼 수 있는 태양 전지판과 고해상도 카메라, 충돌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를 찾아가기 위한 별 추적 장치, 추진에 필요한 추진 시스템과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 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우주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군사적 미사일에 적용되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다트 우주선에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큐브라는 작은 보조 우주선과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탑재되어 있는 리차큐브는 소행성 충돌 직전에 배치될 더 작은 큐브셋입니다. 이탈리아 우주국 ASI에서 만든 이 작은 큐브셋은 충돌 직전과 충돌 순간 그리고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모습을 포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약 610kg에 달하는 작은 크기의 탐사선 다트는 약 10개월간 우주를 향해하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초속 6.6km의 속력으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일주일 전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던 작은 큐브셋인 리차큐브가 분리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 조정을 하며 스마트 자율항법 비행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관제팀의 지시 없이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목표 지점으로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나사가 예상한 성공 가능성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알의 6배가 넘는 속도인 초속 6.6km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고작 160m 관역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연료 절약 모드로 전환해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죠. 다트 우주선은 점점 목표 지점으로 다가갔고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근접하면서 소행성의 실제 사진을 지구로 송출하였습니다. 다트 프로젝트 연구진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확대되고 작은 돌 하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마지막 순간,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지구로 송출하는 사진이 끊어졌습니다. 다트 미션 팀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사선과의 신호가 끊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다트 미션에서는 성공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는 반가운 신호였던 것이었죠. 다트 탐사선은 충돌 직전까지 그 생생한 장면을 지구로 보내주었으며 디모르포스 소행성의 모습은 마치 바위로 덮인 달걀 모양과 같아 보였으며 중력에 의해 간신히 붙어있는 돌더미처럼 보이는 소행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순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우주망원경들과 지구에 배치된 여러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막대한 양의 소행성 파편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과 먼지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모습이 모든 망원경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더 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돌 직후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들과 먼지에서 나오는 모든 적외선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소행성과 충돌하기 며칠 전 분리된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 위성 리차큐브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여 다트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연구팀들은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와 충돌할 경우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약 7분에서 11분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충돌 후 분석을 통해 관측된 새로운 공전 주기는 11시간 23분으로 무려 32분이나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예상보다도 충돌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트 미션으로 충돌이 남긴 여파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극적으로 다트 미션으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충돌 마지막 순간과 이 충돌이 소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의 소행성 충돌 때문에 소행성 궤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디모르포스는 충돌 전보다 32분 더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로 향하는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탐사선과 충돌시키는 임무를 통해 지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궤적 데이터와 충돌 직전의 소행성 표면 사진을 결합했으며 이를 통해 다트가 초속 6km 이상의 속도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태양 전지판 중 한 부분이었고 이 패널은 폭 6.5m의 바위에 부딪혔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는 최소 1000톤에 달하는 암석들이 분출되었고 이 파편들은 소행성기로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소행성의 꼬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혜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원경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이동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몇 주에 걸쳐 관찰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은 충돌 후 사라진 두 번째 꼬리까지 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소행성 중심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충돌하여 충돌의 힘이 극대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 때문에 많은 양의 소행성 잔해가 바깥쪽으로 날아갔으며 이러한 충돌에 대한 힘의 반동은 소행성의 이전 궤도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며 이 잔해들의 분사로 인하여 디모르포스의 추가 추진력이 다트 탐사선에 의해 부여된 추진력보다 4배에 달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단 하나의 소행성에 이 기술을 시연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미래에 있을 위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충돌 실험으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트 프로그램 과학자인 톰 스태틀러 박사는 이 실험에서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소행성의 구성물질과 외형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과 행성들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행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험이 모든 소행성에 유사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소행성이나 혜성 등 지구 근접 천체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더 많은 천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트 미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본 소행성 방어 기술 또한 결국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위험한 천체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유럽 우주국 ESA는 2026년 말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의 후속 연구를 위해 헤라 탐사선을 쏘아 올릴 것을 발표하였으며 헤라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다트 미션에 따른 충돌의 여파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발사된 뉴어라이즌스 탐사선은 꼬박 9년 반을 날아간 끝에 마침내 수수께끼 같은 명왕성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우뚝 솟은 산과 얼어붙은 질소 얼음의 광대한 평원,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숨막히는 이미지를 포착한 뉴어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을 스치듯 지나면서 그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역동적인 명왕성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의 뉴어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지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나사의 뉴어라이즌스호의 탐사로 명왕성의 지름이 2370km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왕성 크기는 미국의 절반 크기에 불과하며 지름이 3474km인 달보다 1.5배 작습니다. 또한 가니메데와 타이탄,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트리톤 등 일부 위성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과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의 모습을 보니 명왕성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명왕성의 공전과 자전. 명왕성의 자전 주기는 153시간으로 약 6.4일입니다. 그리고 248년에 매우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8개 행성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과 같은 공전 궤도로 인해 공전주기 248년 중 20년은 해왕성보다 더 태양과 가깝게 공전하며 공전각도 또한 황도면에서 1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머나먼 거리에 있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평균적으로 약 39.5AU 떨어져 있습니다. 2006년 발사된 나사의 뉴어라이즌스호는 9년 5개월 25일 만에 명왕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은 뉴어라이즌스호가 목성을 중력 보조 장치로 사용하여 도착 시간을 3년이나 단축한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뉴어라이즌스호가 목성의 중력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명왕성까지 편도로만 약 1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태양빛이 빛의 속도로 도달하려고 해도 약 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명왕성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왕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대부분이며 메탄과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명왕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226도에서 영하 240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것이죠. 또한 뉴호라이즌스호가 관측한 흥미로운 사실은 명왕성의 대기층에는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연무가 1000km 상공까지 퍼져 있으며 최대의 20개의 연무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은 혜성과 같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팽창하고 멀어지면 붕괴하는 얇고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구성 성분인 질소와 메탄, 일산화탄소로 인해 푸른색의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행성 표면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1km 이하의 극도로 얇은 대기를 형성하며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더불어 명왕성 또한 구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질 때 대기까지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8월에 관측된 명왕성 엄폐 현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왕성의 희박한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 엄폐 현상을 이용했는데, 이는 별이 명왕성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올 때 대기의 밀도에 따라 별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측정 결과를 뉴호라이즌스가 2015년 측정한 명왕성 대기 밀도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명왕성 대기는 10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뉴호라이즌스호의 관측 결과도 이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로써 명왕성의 대기가 얼어붙는 현상, 즉 명왕성의 냉각 효과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져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 중 질소가 표면에 얼어붙으면서 대기 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는 다른 천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은 물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멘틀로 둘러싸인 암석형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멘틀 사이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달보다 작은 명왕성에는 매우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2015년 뉴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의 다채로운 표면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트를 품은 명왕성의 모습입니다. 질소와 일산화탄소 및 메탄얼음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이 빙하 지역은 행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톰보 지역으로 명명했습니다. 1590km의 톰보 지역은 명왕성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톰보 지역은 전체적으로 평평하진 않지만 서쪽은 밝고 평탄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하트 지역 서쪽의 넓은 평원,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 드넓은 평원은 생성된 지 1억 년으로 추정되며 크레이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1억 년이면 우주 나이로는 비교적 젊은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승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도 발견됐습니다. 톰보 지역에는 명왕성의 대표적인 두 개의 얼음산, 텐징 산맥과 힐러리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화산지대의 콜먼산과 라이드 절벽, 명왕성 표면에서 최대 7km에 달하는 높이의 얼음 화산 지형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흑인 여성 최초로 조종사면허를 딴 베시 콜먼과 첫 여성 우주 비행사인 셀리 라이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얼음 화산 여러 개가 분출하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형들은 태양계 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평원 아래에 이제 막 녹기 시작한 슬러시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이 고래 모양의 지형입니다. 과학자들은 가로 3000km, 세로 750km의 이 고래 모양이 생긴 이유를 거대한 천체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돌로 인해 위성 카론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석 충돌로 인해 명왕성에는 따뜻한 바다가 생기고 유기물도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실험에선 유기 분자를 오랫동안 계속 가열하니 검은색이 적색으로 변색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고래 모양이 생성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갑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왕성은 얼음과 암석이 뭉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암석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열로 인해 얼음층 아래가 녹으며 바다가 생겼다는 이론이었죠. 2020년 6월 미국 UC 산타크루즈의 프란시스 니모 교수 연구진은 명왕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명왕성 탄생 초기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으며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뉴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 표면 사진에서 깊이가 1.6km 이상이 되는 산마루와 골짜기를 발견했는데, 이는 표면의 수축이 아닌 팽창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구진의 설명은 명왕성 생성 초기에 소행성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엄청난 열을 전달했고, 이것이 얼음층 아래의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를 형성했으며,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닷물이 얼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지각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니 한겨울 물을 담아놓은 장독대가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번 연구는 처음부터 명왕성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초기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춘 상태임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 나사가 공개한 명왕성 위성의 가족 초상화입니다. 명왕성은 아주 작은 천체임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모양, 자전 패턴이 다른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은 카론,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5개의 자연위성들입니다. 이 위성들은 수십억 년 전 태양계 역사 초기에 명왕성이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와 충돌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쌍둥이 행성으로도 불리는 달, 카론입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1978년 6월 22일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크리스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티는 둥글기보다는 길쭉한 모양의 명왕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이러한 카론의 발견으로 명왕성이 우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달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론의 크기는 명왕성의 약 절반 정도이며 질량의 중심은 명왕성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또한 카론은 태양계의 다른 많은 천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카론의 평균 직경은 약 1212km이며 표면적은 약 460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지구의 달 표면적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카론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뱃사공 카론으로 그가 모시는 왕이자 명계의 신인 하데스의 영어 이름 플루토를 명왕성의 영어 이름으로 한 것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조석으로 명왕성과 함께 동시에 회전합니다. 이것은 카론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카론이 공전할 때 행성을 향해 같은 얼굴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카론의 동기회전은 명왕성과 카론 사이의 중력 조성력의 결과입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평균 궤도는 약 19,570km이며 공전주기는 약 6.391로 명왕성의 자전주기와 같습니다. 사실 명왕성과 카론은 둘 사이 우주 공간에 위치한 질량 중심, 즉 베리센터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카론도 외행성으로 분류하여 명왕성과 이중행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론은 명왕성 중심을 공전하지 않고 서로의 무게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2015년 명왕성과 카론을 근접 통과한 뉴호라이즌스호는 카론의 대기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카론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는 카론의 낮은 표면 중력과 태양으로부터의 매우 먼 거리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지구 중력의 약 12분의 1에 불과한 카론의 낮은 표면 중력은 달이 대기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평균 약 59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양으로부터의 먼 거리는 카론의 극도로 추운 온도를 생성하게 합니다. 카론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229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차가운 온도는 가스가 냉동되어 고체 얼음으로 응축되기 때문에 카론의 대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카론의 내부 구조는 2015년 명왕성과 카론을 근접 통과한 뉴호라이즌스호의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카론은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암석핵과 두꺼운 얼음층, 그리고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론의 얼음 멘틀은 주로 얼음 결정 형태의 고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론 전체 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론의 지각은 물과 얼음, 메탄 및 질소와 같은 다른 휘발성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론은 대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은 충돌 분화구와 계곡, 그리고 세레니티 차스마라고 불리는 큰 협곡과 같은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론의 표면은 암모니아와 메탄과 같은 물, 얼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 특징들은 충돌 크레이터, 지각 활동,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얼음 물질을 분출하는 과거의 저온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다른 4개의 위성들은 카론보다 훨씬 작고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명왕성의 나머지 4개의 위성들은 태양계의 많은 자연위성과 달리 조석으로 명왕성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개의 위성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며 명왕성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닉스. 2005년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의해 히드라,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와 함께 발견된 닉스의 지름은 35에서 65km 정도로 비교적 작습니다.
명왕성과 다른 위성들처럼 닉스는 카이퍼벨트로 알려진 우리 태양계의 외곽 지역에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닉스는 명왕성 주위를 거의 원형으로 도는 궤도에 있으며 하나의 궤도를 완성하는데 약 24.9일이 걸립니다. 닉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초신이며 밤의 여신으로 밤에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지배자인 제우스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신이었습니다. 또한 밤의 지배자답게 그녀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닉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아주 먼 거리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표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처럼 닉스가 주로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닉스의 발견은 태양계 외부 영역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05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히드라의 지름은 43km에서 65km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드라는 불규칙한 모양의 명왕성 주위 궤도에 있으며 하나의 궤도를 완성하는 데 약 38일이 걸립니다. 또한 히드라는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처럼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크레이터와 크고 구불구불한 언덕을 포함하여 히드라의 표면 특징을 관찰했습니다. 히드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적도 근처의 크고 밝은 부분으로, 이는 히드라가 비교적 신선하고 반사되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닉스와 마찬가지로 히드라는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9개 달린 뱀의 이름으로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시련의 주역이기도 하죠. 케르베로스는 명왕성의 위성이 아닌 공식적인 발견 이전 명왕성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성에 대해 제안된 잠재적인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명왕성의 두 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 두 개의 위성은 공식적으로 케르베로스와 스틱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세계의 입구를 지키던 머리가 셋 달린 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신화 속 이야기처럼 케르베로스가 명왕성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스틱스입니다. 스틱스는 지름이 10km 미만으로 추정되며 명왕성에서 가장 작은 위성 중 하나입니다. 명왕성 주위 원형 궤도에 있는 스틱스는 한 개의 궤도를 완성하는데 약 20일이 걸리며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처럼 주로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왕성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된 뉴허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의 위성들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작은 위성인 스틱스의 발견으로 명왕성계의 공간에 관측되지 않은 더 작은 천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며, 약 13km/s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표류하는 탐사선에게는 발견되지 않은 매우 작은 천체나 고리 등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었지만, 다행히도 탐사선은 이상 없이 명왕성계를 통과하였습니다. 스틱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에서 왔는데, 이 강은 산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 세계 사이에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스틱스의 표면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리는 스틱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허라이즌스 탐사선의 탐사 결과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은 5km에서 7km로 본래 추측했던 수치보다 더 작았으며, 이를 통해서 스틱스는 운석 충돌로 인해 분출되어 형성된 파편으로 거대 충돌 가설처럼 먼 과거의 명왕성과 상당한 크기의 카이퍼벨트 천체와의 충돌로 분출된 파편들이 뭉쳐져 생성된 것이며, 충돌로 인해 충돌한 천체의 구성 성분이었던 메테인 혹은 질소 등의 휘발성 성분이 포함된 얼음이 증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파편들이 생겨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명왕성은 왜 태양계의 행성들에서 퇴출되었을까요?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먼 행성,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궤도 너머에 명왕성과 유사한 다른 많은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에리스와 같은 이러한 천체 중 일부는 행성으로도 인정될 만큼 충분히 컸으며, 이러한 이유로 2006년 국제천문연맹 IAU는 행성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명왕성을 외행성으로 강등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된 국제천문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천체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성으로 간주합니다. 그 첫째는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있고, 둘째는 중력이 그 천체를 구형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커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의 궤도 주변 지역이 깨끗한 경우로 이는 자체 궤도 영역에서 지배적인 중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태양을 공전하는 구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궤도가 해왕성과 교차되며 그 궤도에서 가장 큰 천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강등되어 외행성으로 분류된 것이죠. 사실 1978년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인 카론을 관측하면서 지구 질량의 0.2%에 불과한 명왕성 질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명왕성의 크기 또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된 명왕성의 크기가 행성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았던 것이죠. 게다가 위성 카론과 명왕성이 상호작용하며 공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론과의 질량 중심이 명왕성 중심이 아니라 명왕성 밖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과 카론을 행성과 위성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중 행성 관계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죠. 명왕성 위성 카론의 발견이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 퇴출 논란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성공에 영감을 받은 뉴어라이즌스 탐사선은 탐험에 대한 경계를 훨씬 더 넓히기를 갈망하였고 이것은 대담한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태양계에 수많은 얼음 천체들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카이퍼 벨트를 탐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어라이즌스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뉴어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을 근접 통과한 후 해왕성 너머에 위치한 얼음 천체들의 지역인 카이퍼 벨트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탄생 초기 때 생긴 소행성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절대온도에 가까운 우주 냉동고로 완벽하게 동결된 물질들인 만큼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는 천체들의 동네를 말합니다. 명왕성이 이 카이퍼 벨트의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카이퍼 벨트의 얼음체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도 뉴어라이즌스호의 주요 임무가 되었죠. 명왕성과 짧은 만남이 있고 3년 반이 지난 후 뉴어라이즌스 탐사선은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카이퍼 벨트 소천체인 아로코스 곁을 지나가는 두 번째 역사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인류의 탐사선이 명왕성 넘어 카이퍼 벨트 소천체 곁을 지나간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뉴어라이즌스는 아로코스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전히 빠른 속도로 태양계 외곽을 탐사하고 있지만 아로코스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죠. 아로코스는 2014년 허브르 주망원경을 사용하여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탐사된 것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이자 가장 원시적인 천체입니다. 태양계의 시작으로부터 온 이 깨끗한 유물은 우주기원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어라이즌스호는 아로코스를 3,500km 가까이 근접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뉴어라이즌스가 보내온 자료에는 직경이 22km와 14km에 울티마와 툴레라는 이름이 붙은 이 두 행성이 장축을 따라 결합되어 35km 길이를 가진 납작한 모양의 천체로 마치 눈사람처럼 생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죠. 당시 연구진들은 뉴어라이즌스호가 보내온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문학계에서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작은 천체들이 고속 충돌에 합쳐졌다는 이론과 또 하나는 천천히 뭉쳐졌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두 개의 작은 천체가 서로 가까워지다가 부드럽게 합쳐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각 천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가까워지다가 축이 정렬되면서 현재의 눈사람 모양처럼 합쳐진 것입니다. 이는 작은 천체들이 고속 충돌에 합쳐지면서 형성한다는 강착 이론과 대비되는 결과로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된 가스성운 등 작은 천체들이 끌어들여 천천히 합쳐진다는 행성 형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인 셈입니다. 아로코스의 표면도 부드럽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하였으며 맥키넌 교수는 화석이 지구에서 종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말해주듯 아로코스를 이룬 미행성도 우주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우주연구부의 존 스펜서 박사 연구진은 아로코스의 분화구의 밀도를 토대로 표면이 형성된 시기가 최소 40억 년 전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스펜서 박사팀도 맥키넌 교수 연구진처럼 두 개의 천체는 극과 적도가 기하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 로엘 천문대의
윌 그룬디 박사 연구진은 아로코스의 표면 물질이 균질하고 메탄올 얼음과 탄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아로코스의 붉은 빛은 이 유기물질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로코스라는 이름은 처음엔 알고 있는 세계 너머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울티마 툴레로 별칭으로 썼다가 이 단어가 나치와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논란이 일자 북미 인디언 언어인 하늘을 뜻하는 아로코스로 공식 명명되었습니다. 아로코스를 탐사한 뉴호라이즌스에게는 다시 연장 근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수석연구원 앨런 스턴은 우주선과 우주선의 과학 장비들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으며 탐사선의 수명은 현재 핵연료 공급에 의해서만 제한되는데 이는 2030년까지 뉴호라이즌스를 계속 운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퍼벨트의 깊은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뉴호라이즌스5는 전설의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전임자인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 이어 이 엄청난 거리에 도달한 5번째 우주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구와 카이퍼벨트 사이의 광대한 거리는 통신 신호가 뉴호라이즌스에 도달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명령을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죠. 그것은 또한 미션팀이 우주선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뉴호라이즌스의 엔지니어들은 신중하게 통신을 계획하고 조정해야 했습니다. 75억 킬로미터 밖 카이퍼벨트를 비행하던 뉴호라이즌스 탐사선과의 통신은 지구관제소에서 뉴호라이즌스호로 명령을 보내고 제대로 수신했는지 확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신호가 오가도 14시간이나 걸리는 까마득한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존스 호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의 뉴호라이즌스 운영 매니저 앨리스 보우먼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실감케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구에서 내린 지시를 제대로 수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면서 처음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확인됐지만 이제는 14시간이 걸려 극단적인 거리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평균 거리를 1AU라 부르며 그 50배에 달하는 50AU의 이정표를 통과하면서 인류가 제작한 우주선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호가 담긴 우주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기도 하였죠. 하이퍼벨트에 있는 우주선이 지금까지 섬간우주에 있는 더 먼 우주선의 위치를 촬영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던 당시 뉴호라이즌스5는 보이저를 약 180억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촬영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이저 탐사선 자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아쉽게도 사진에는 그 모습 자체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전파 신호를 통해 추정한 보이저가 있어야 할 방향을 사진 속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자신보다 무려 30여 년 앞서 우주로 향했던 보이저 1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추억하기도 하였습니다. 뉴호라이즌스는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3배에 달하는 거리를 추가로 날아가며 태양계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은 2023년 기준 지구에서 56AU 정도 떨어진 지점을 13.76km/s의 속도로 궁수자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지만 외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 하지만 잠재적 활성 상태의 산맥과 얼음, 그리고 지표면에 새겨진 놀라운 지질학적 흔적으로 인해 행성 내부에는 바다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명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호라이즌스의 명왕성 탐사와 하이퍼벨트를 통한 대담한 탐험 이야기는 태양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계를 넓혀주었고 멀게만 느껴지던 수수께끼 같은 우주세계를 조명하면서 지식과 탐험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로 더 멀리 모험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